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파 공학 전송 선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개의 수업 세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전송 선로 개론과 전송 선로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는 일반적으로 공간에서 전파할 때는 3차원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에너지가 3차원 공간으로 골고루 퍼져나가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전자파 에너지는 급감하게 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를 이용하면 특정한 방향으로 전자파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에서 전자파를 전송할 때는 안테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3차원 공간으로 퍼지다 보니 이제 에너지가 급감하는 사실은 피할 수는 없죠. 반면에 전송 선로를 이용한 전자파인 경우는 선로가 형성되어 있는 1차원 방향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1차원 방향으로 선로를 따라서 전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비교적 높은 레벨로 전달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반하여 선로가 형성될 수 있는 물리적 길이나 공간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된 영역 또는 공간 내에서만 전자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파를 전송할 때 아주 먼 거리를 전송할 때는 케이블을 아주 길게 할 수 없는 한 이제 안테나를 이용해서 공간상으로 전자파를 전송하고요. 선로 형성이 가능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는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선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로에는 크게 도파관과 전송선로로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도파관은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하나의 도체로 구현되어 있는 관 내부로 전자파가 전송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 내부에 전자파가 들어가면 전자파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하나의 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높은 전력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또 다른 문제로는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으면 이 사이즈가 매우 커지고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파관은 비교적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도체로 갇혀 있는 곳에 마치 터널 같은 곳에 전자파가 진행을 하다 보니 자유공간의 전자파가 진행한 형태가 아닌 TE와 TM만 이 내부를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공간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전자파가 통과하게 됩니다. 반면에 전송선로는 둘 이상의 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신호선과 그라운드, 접지면, 2개의 도체 또는 더 많은 도체들이 있어서 둘 이상의 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전송선로이고요. 도파관과 가장 큰 차이점이고, 둘 이상의 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균일평면파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전자파 TEM 모드라고도 얘기하고요. 자유공간과 유사한 형태의 전자파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게 회로 구성에 용이해서 특히 PCB 기판을 이용을 하는 경우 회로 구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통신 시스템 구성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선로는 하나의 도체로 이루어진 도파관과 둘 이상의 도체로 이루어진 전송선로로 구분되고요.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전송선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전송선로는 보통 이와 같은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도파관 같은 경우는 도파관 내부에 전자파가 들어가서 전자파가 진행하는 걸 해석을 하는데요.
그 전자파는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쭉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전송선로는 둘 이상의 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매우 복잡한 수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간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로이론 시간에 배우는 이와 같은 RLC를 이용을 해서 등가 회로로 전송선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 회로는 전송선로의 특성을 단위 길이당 등가 회로로 분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위 길이당이라고 조건이 붙은 이유는 전송선로는 길이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 길이에 따른 특성으로 저항 아래 델타 Z라는 단위 길이, 인덕터에다 델타 Z라는 단위 길이, 컨덕턴스 G에다 단위 길이 델타 Z, 캐패시턴스 C에다 단위 길이 델타 Z, 이게 다 붙는 겁니다. 그리고 등가회로의 왼쪽에 있는 단자인 Z 공간 T 시간 동안의 전압 전류와 델타 Z만큼 이격되어 있는 곳의 전압 전류는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다. 이게 매우 짧은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되는 게 전송선로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이에 따른 특성 변화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등가회로는 인덕터,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단위 길이당 캐패시턴스, 단위 길이당 저항, 단위 길이당 컨덕턴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저항 R은 주로 도체 손실을, 컨덕턴스 병렬 저항이죠. 컨덕턴스 G는 주로 유전체 손실 특성을 많이 표현하고요. 전압법칙과 전류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전압법칙과 전류법칙은 회로이론 시간에 배우죠. 그거를 적용해서 수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전압에 의한 수식과 전류를 기준으로 한 수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송선로 분석이 시작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전압 방정식과 전류 방정식을 결합하여서 계산을 보면 전압 전류의 식이 아니라 전압만의 방정식과 전류만의 방정식인 수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전압의 2차 편미분 방정식, 2차 방정식이죠. 그리고 전류의 2차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 전압의 2차 미분 방정식, 전류의 2차 미분 방정식, 이러한 방정식의 형태를 우리는 파동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송선로에는 DC 전압과 DC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파동의 특성을 갖는 교류 신호, 시간에 따라 변하는 교류 신호가 지나가게 돼 있죠. 그거를 다루는 게 마이크로 파공학이니까요. 되고 이 파동 방정식은 전자계약 시간에 배우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 방정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선로는 1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이 1차 공간적으로는 1차원 공간 Z축으로만 형성되어 있다는 것만 다릅니다. 파동 방정식은 다양한 해를 갖지만 마이크로 파공에서는 주로 이런 형태의 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형태의 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Z가 제로인 지점에, 원점 지점에 소스가 파동을 발생을 시키면 플러스 Z 방향으로 V0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Z라는 신호와 I0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Z라는 플러스 Z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과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시동하는 파동,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위에 기호를 보면 전압과 전류의 플러스 위첨자가 있는 경우는 플러스 방향을 주로 뜻하고요. 익스포넨셜 함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Z인 게 플러스 Z 방향으로 진행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파동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전자기학 또는 마이크로파공학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때 위에 파동 방정식에 사용되는 요 감마, 위에 있는 요 감마 값을 우리는 복소 전파 상수라고 얘기하는데요. 복소수 값을 갖습니다. 알파 플러스 J 베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알파는 감쇄상수, 즉 신호의 크기가 줄어드는 정도를 표현하는 감쇄상수고요. 베타는 위상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인파 또는 코사인파를 쓰면 항상 신호 크기와 위상값이 나타나게 되죠. 그 부분을 표현하는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앞에 보였던 등가위로로 표현하면 복소 전파 상수 감마는 요와 같은 수식으로 정리돼요. 왜 이렇게 정리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재나 이런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등을 참고하시고요.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따로 정리하든지 하는 시간을 갖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수식 계산들은 여기서는 좀 지양하고요. 가능하면 이제 개념 위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복소 전파상수 감마를 알파 플러스 J 베타로 해서 구분해서 파동 방정식의 해를 다시 써주면, 감쇄상수 알파가 있는 항은 신호 레벨에 감소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호 크기 값인 V0 플러스 또는 I0 플러스 항에 포함되어 있고요. 뒷부분의 익스포넨셜 함수에는 위상 상수인 베타 값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쇄상수가 있는 부분은 신호 레벨의 크기 변화, 베타는 위상 변화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 전파 상수는 이렇게 쓰고요. 또 다른 특성으로는 특성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임피던스에는 주로 이제 물질에서 사용되는 고유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전자파 파동과 관련되어 있는 파동 임피던스, 그리고 전송선로에서 사용되는 특성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전송선로의 등가회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Z0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송선로 특성을 볼 때는 뒤에서 간단히 또 살펴보긴 할 텐데, 이 복소 전파상수 감마와 특성 임피던스 Z0를 이용해서 전송선로 특성을 많이 분석합니다. 전송선로는 이제 주로 다룰 때는 무손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무손실이란 뜻은 등가회로에서 저항 R과 컨덕턴스 G가 제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파상수 감마를 살펴보면 순수한 허수값만 나오죠. 그래서 감쇄상수에 해당하는 알파는 제로가 되고요. 위상상수에 해당하는 베타는 오메가 루트 C 값을 갖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냐? 파동이 있을 때 신호의 레벨에 변화 없이 일정한 레벨을 갖고 전자파가 진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무손실, 손실이 없으니 선로에 입력된 전력이 그대로 선로를 따라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때 특성 임피던스를 살펴보면 루트 C분의 L이란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손실인 경우는 감쇄상수 알파는 제로이고 위상상수 베타는 오메가 루트 C가 된다.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이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전송선로를 할 때 특성 임피던스 계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다양한 전송선로 구조에 따른 특성 임피던스 계산 수식이 이제 정리되어 있고 계산기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텐데,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등가로 전송선로 구조가 인덕터가 큰 전송선로인 경우는 임피던스가 올라갑니다. 반면에 캐패시터 특성이 큰 전송선로는 특성 임피던스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캐패시터가 큰 전송선로 구조는 인덕터 값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인덕터 값이 큰 전송선로 구조인 경우는 캐패시터 값을 같이 늘려주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손실의 경우는 이렇게 사용되고, 손실이 조금 있는 경우, 무손실은 이상적인 전송선로 특성인 경우 이렇고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전송선로는 모두 손실이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 특징이 전파상수 감마와 임피던스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조금은 복잡한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알파 값이 있고 베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임피던스 값도 계산을 하고 등가와 취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무손실과 저손실 특성을 비교해 보면요, 알파 값은 제로였다가 일정한 값을 갖게 되고요, 베타 값은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임피던스도 루트 C분의 L이어서 저손실조차도 등가를 하면, 근사화하면 루트 C분의 L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송선로는 대부분이 다 저손실 전송선로인데, 계산을 직접 하려면 매우 복잡하니 어떻게 한다? 무손실 상태로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 이후에 감세값만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살펴봤던 파동방정식 수식에서 보면 다 동일한데 어디만 다르다? 여기만 다르죠. 신호 레벨. 그러면 무손실로 계산을 하고 감세값만 추가하게 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전송선로 특성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저손실 전송선로 특성과 무손실 특성의 파형을 살펴보면, 무손실은 신호 레벨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지만 저손실은 길이가 길어질수록 손실이 증가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마이크로파워 공학 강의를 하거나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내용들에서는 주로 무손실 전송선로를 다루게 됩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정리하기가 쉽고 개념을 전달하는 데 보다 쉬워서 이제 그런 거고요.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전송선로는 손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주고받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서 전송선로의 손실 여부가 민감한 경우도 있고 민감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내가 있는 산업 영역이 손실을 민감하게 다루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보시고,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무손실로만 다룰 건지 아니면 손실을 고려해서 다룰 건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파워 교재에 주로 나오는 표인데요. 이제 코엑셜 라인, 투와이어, 그 다음 패러럴 플레이트라고 해서 각각 해당되는 RLCG 등가이어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앞서 살펴봤던 특성 임피던스라든지 전파 상수 같은 경우는 전자파 자체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이 전송선로 자체의 구조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주파수가 추가되는 형식인 거죠. 주파수 외에는 다 전송선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송선로를 파악을 할 때는 항상 어떤 구조의 전송선로를 사용하고 그 전송선로의 크기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송선로를 공부하는데 기본이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전송선로 크기를 계산하는 주파수나 이런 다양한 종류에 따라서 크기를 계산하는 계산기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전송선로 특성들을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송선로 특성이 이제
전파상수 감마와 특성 임피던스 Z0 말고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무손실 조건에서 Z0인 곳에서 신호가 빵 터지면 플러스 Z와 마이너스 Z로 이렇게 퍼진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Z 방향은 무시하고 플러스 Z 방향으로 가는 전자파만 고려해 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시간 영역, 기존에는 우리가 주파수 차원에서 살펴봤는데 시간 영역으로 변환을 해주면 이와 같이 V0 플러스 익스포넨셜 신호가 아니라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Z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파를 코사인파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살펴볼 거는 코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 t1 시간에 z1에 위치해 있는 이 위상이 t2 시간에 z2 지점으로 이동했을 때를 가정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상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t1 시간에 z1 지점에 있는 위상은 t2 시간에 z2 지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즉 코사인 함수에서 이 위상값은 동일한 거죠. 이 코사인의 이 괄호 안의 위상값은 두 지점이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 시간에 대한 함수와 공간에 대한 함수가 있다 보니 얘를 시간의 변화량 분의 공간의 변화량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게 속도가 되잖아요. 속도인데 위상이 움직인 속도이기 때문에 위상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 위상 속도를 계산을 했더니 베타분의 오메가로 정리가 됩니다. 베타는 앞에 무손실인 경우 오메가 루트 LC인데요. 오메가 약분되면 루트 LC분의 1, 즉 위상 속도, 전송선로를 통과하는 전자파의 이동 속도, 전자파 자체의 이동 속도를 표현하는 거고요. 계산 결과는 루트 LC분의 1입니다. 전자파 특성이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전송선로의 특성만 남아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손실 전송선로인 경우 전송선로를 통과하는 전자파는 전송선로 종류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구조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전자파에 상관없어요. 전송선로 구조에 따라서 전파 이동 속도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이 위상 속도는 전자파 자체가 이동한 속도이고요. 우리가 무선통신에서 사용될 때 무선통신은 전자파에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건데 전자파가 이동하는 속도가 위상 속도고요. 전자파에 실은 정보가 이동하는 속도는 위상 속도와는 다른 속도를 갖습니다. 이 부분은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파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코사인파가 있을 때 같은 한 위상에서 동일한 위상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초에 몇 번 진동을 하느냐 이런 게 주파수라 그러면 그 진동할 때 요 같은 위상 한 번 진동할 때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얘기하고요. 파장은 보통 우리는 이제 의미는 요와 같이 같고요. 베타분의 2파이 더 이거를 위에 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람다는 F분의 VP, 즉 위상 속도를 주파수로 나누면 파장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유공간상에서의 전파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파를 빛의 속도와 동일하게 이제 주고받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유공간상에서의 파장은 빛의 속도를 주파수로 나누면 그 해당 주파수의 파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선로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앞서 살펴봤던 복소전파상수 감마, 그에 따른 감쇄상수 알파와 위상상수 베타가 있고요. 그리고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거로 그 외에 위상 속도 VP와 위상 속도는 이제 전송선로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파장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선로 특성을 분석하다 보면 거의 이 4개 가지고 많이 분석하게 되고요. 선로 특성을 회로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